이번 사연은 저희 톡톡 사연의 30대 여성 애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집안을 만나는 바람에 결혼 생활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연 제 사연이 소개가 될는지, 그 이전에 제가 사연을 제대로 써낼 수 있을지 스스로 믿음은 부족하지만 한번 사연을 보내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실천해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리 여기고 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부모가 결사반대하는 결혼에 그 자식이 완강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제 꼴이 딱 그러 있었습니다.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욱 극적인 모양새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어딜 가서 하소연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의 발등을 내가 찍었고 나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길인데 과연 누굴 탓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익명의 사연이니까 가감없이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꽃길만 걸어왔기에 머리가 꽃받친 여자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예쁨 많이 받았고요. 친정이 남들보다 월등히 잘 사는 집까지는 못되었으나 이 정도면 꽤 잘 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집이었기에 자라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콤플렉스란 게 있다면 오빠와 언니가 외모며 두뇌가 뛰어난 데 반해 저는 그렇지 못했었기에 제 안에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일가 친척들이 지나가는 말로 아무렇지 않게 역시 장남이 잘났다. 언니가 동생보다 뭐 한 가지라도 나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떠들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렸죠. 오랜 세월 혼자 억눌려 있었던 그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설픈 반항심이었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의사에 들어맞지 않는 결혼을 집안에 내밀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아버지는 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반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비단 경제력 수준 가지고 이러는 것 같으냐?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해서 학벌이라도 좋든가, 그게 아니면 직장이라도 잘 잡든가, 그것도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뭐? 비정규직? 꼴랑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정규직도 아니라고? 네가 눈에 뭐가 잘못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네, 콩깍지가 씌었겠죠. 사랑하니까요. 저는 그런 속물적인 조건들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를 위해주고 오로지 저만 봐주는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제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엄연히 두 집안끼리의 결합이거늘. 네가 지금 감정만 앞세워서 성급하게 결혼 운운을 할 때가 아니야 이거사. 엄마는 이미 속상함을 가눌 길이 없어서 들어 누우신 뒤였고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는 데다가 집안의 재산은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고 직장도 별로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으며 그렇다고 외모가 연예인처럼 잘난 것도 아닌 놈을 왜 사위로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는 결사반대의 뜻을 강력히 펼치셨죠. 잘난 구석 하나 없는 놈한테 제가 사기를 당하듯이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끝끝내 밀어붙였어요. 부모님에게 착한 아들, 착한 딸로만 살아온 오빠 언니를 향해서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애야. 나처럼 이렇게 구는 건 두 사람은 엄두도 못 내지? 이런 우스운 감상을 속으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괜한 승리감을 느꼈던 것도 같고요. 네, 저는 정말 아버지의 지적대로 철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경악하면서 반대했던 결혼 상대,
제 남편이 도대체 무슨 수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를 밝혀볼게요. 객관적인 스펙은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변변치 않았고요.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보통입니다. 대학은 서울 4년제 대학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급에 속하는 곳에 나왔죠. 참고로 저는 대학을 서성한 중에 한 곳을 나왔으며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언니는 넷다 스카이를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쪽은 20살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사고쳐서 결혼했다가 아이 셋을 낳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저랑 따로 둘이서 여자끼리 친목을 다지자는 면목으로 카페에 갔을 때 저한테 자기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었죠. 언니, 제가요, 도저히 금놈하고는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한 거고, 도저히 그놈한테는 애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다 키우는 거예요. 대강 들어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 그랬군요. 오죽하면 아가씨가 셋 다 키울까 싶었어요. 네, 남들 보기에는 저 혼자 애를 3명 다 끌어안고 미련하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엄마인데 어떻게 하나의 손이라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굶어 죽더라도 애들은 맛있는 거 먹게 하면서 살게 할 거예요. 신우이가 눈물을 찍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심정은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무척 슬펐고 안타까웠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3명이나 낳고 이혼을 겪은 후에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육아를 하는 상황이 짠해 보였어요. 제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싶었죠. 신우이가 저보다 고작 1살 어리거든요. 완전히 제 또래인 신우이가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오는 동안 저는 부족함 하나 없이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니 괜히 죄책감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저의 눈이 아둔함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신우의 진상 공개는 잠시 뒤로 미뤄둘게요. 남편의 남동생, 3남매 중에 막내인 제 도련님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왔고요. 그런데 대학 자체도 그렇지만 전공이 비전 넘치고 취업시장에서 전도유망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학 간판이나 전공만으로 승부 보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는 게 필수였죠. 그런데 그런 냉철한 자기 분석은 하지 않고 그저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마지막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유, 그때는 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을까요? 그냥 속으로 막내는 확실히 막내인 티가 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련님을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그 3남매의 부모인 제 시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슬슬 궁금하신가요? 정말 특별할 것 하나 없는데 달리 보자면 그 어떤 경우보다도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하시는 일도 없이 그냥 댁에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댁에 들어앉아서 할 일 없이 TV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두고 간섭 안 하고 하루 종일 댁에서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일상을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말도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친가, 외가 모두 통틀어서 그런 모습을 한 어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지내신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낯설 따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나마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었네요. 두 분께서 3남매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지극하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요즘은 60대는 물론이고 70대까지도 일을 하는 세상 아닌가요? 두 분께서는 심지어 정년퇴직하실 나이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하나같이 댁에만 지내셨어요. 들어보니까 두 분께서는 평생을 어딘가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끈기가 없고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웃긴 판단을 내렸었는지 모릅니다. 아하,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그러니까 타고난 프리랜서 체질이시구나. 어디 한 군데 얽매여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쓰면서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거야. 참나, 프리랜서는 무슨 얼어 죽을 프리랜서입니까?
근데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이라는 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시부모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전전하고 사시다가 남편이 정식으로 취업을 하자마자 경제활동을 뚝 끊어버리셨대요. 간간히 하시던 일들마저 다 그만두시고는 댁에 들어앉아 버리셨습니다. 집안의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시누이, 애만 줄줄이 셋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께서는 그 손주들을 댁에서 돌보면서 지내셨대요. 시누이랑 결혼했었던 그 남자는 시댁 식구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 같지도 않았던 짐승놈이었는데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끝내 약속을 하였던 양육비 지급을 시누이에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자기 자식이 셋이나 되는 데다가 자기는 나이가 젊다 못해 어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어디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정식으로 직장을 잡았는데 세금 다 떼고 나면 160을 받았다나? 아니면 180을 받았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딸린 자식 새끼만 셋이잖아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고 돈 들어갈 때 투성인데 그렇게 번 돈으로 몽땅 충당하기란 무리였습니다. 도련님은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알아서 혼자 대학 들어가고 알아서 혼자 생활비 벌어 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고요. 결국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나 아이 3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에서 부족한 금액들은 모조리 충당하는 역할. 그것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남편의 잘못이라고는 못 배운 집안, 없이 사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뭐 설마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사람들일 줄 알았겠나요? 자기 여동생이 설마 하니 그렇게까지 거나게 사고를 치고 자기한테 수습을 전가할 줄 알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몹시도 가여웠어요.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번 돈은 전부 다 시댁 식구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적금 상품 하나를 들어볼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볕들 날만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쥐구멍 속의 식구들이 바로 시댁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이런 집의 장남에게 완전히 꽂혀버렸고 모성의 비스무리한 것을 느껴버린 뒤로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서열꼴찌에 열등한 존재였지만 남편 앞에서만큼은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도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자꾸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고 제가 도와주고만 싶었어요. 가여운 인생을 살아온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되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거기에다가 토를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마치 제가 여왕이 된 것만 같은 착각도 들었더랍니다. 나는 네가 좋다면 다 좋아. 너한테 맞춰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으유, 진짜 이 줏대없는 남자야. 하나부터 10까지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려고? 나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평생 너한테 다 맞춰주면서 살 거야. 내가 귀하신 분을 떠받들여야지. 남편이 저를 띄워줄수록 저는 더욱 우쭐해졌죠. 객관적인 조건들이 남편보다 제가 잘났으며 훨씬 월등하였기에 저는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선 늘 저 자세로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휴, 사연 보내는 게 익명이니까 이런 이유들도 솔직하게 적어보는군요. 다시 그때를 회상하자니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당시의 친정 식구들은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보면서도 제가 저 스스로 가시밭길에 기어 들어간다고 생각대로 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의 그 순간에 그야말로 남자한테 미쳐서 가족을 저버리는 여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불효녀가 따로 없었죠. 거의 절연할 기세로 강력하게 남편과의 결혼을 친정 식구들에게 주장하였어요. 제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네 엄마 건강이 썩 좋지 못하다.
요즘 대학병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검사까지 받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럴 때일수록 네 엄마의 속을 썩이는 일이 없어야 맞다고 보는 거다. 이제 내 심정을 네가 좀 알겠니? 어쩐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신다더니만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작정산 후퇴를 외치고선 엄마의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서였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선 절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가 암 환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몸에 암세포가 이미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충격의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외가 쪽에 암 병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설마 하니 저희 엄마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오고 살아왔으며 식단 조절에도 늘 신경 쓰시는 분이 설마 암에 걸려 고생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하던 바였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 같다는 병원 측의 소견을 듣고 저희 가족들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일찍 엄마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건 가정을 해본 적이 없었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한 마음이 울적하였던 그때 남편은 제 곁을 묵묵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향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언니와 오빠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시기에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었죠. 남편은 그 어떤 말도 얹지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안아주었고 저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무것도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또 한 번 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쯤은 충동으로 투병 중인 엄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랬죠.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엄마 딸이 멋지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허울뿐인 명목이나 핑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회를 틈봐서 제 결혼을 밀어붙이고 싶었었던 저의 추악한 욕심이 그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나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지? 그래, 우리 딸이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 하는 상태라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다. 우리 딸이 결혼하는 모습 나도 더 아프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우리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런 내 마음도 네가 이해를 해주고. 그럼 당연하지 엄마.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야. 내가 결혼 상대로 찍어놓은 사람이니까 분명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정말 착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희생적인 사람이야.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믿어봐요. 저는 간절하게 호소를 했고 저를 못 이긴 엄마는 남편을 불러들여 드디어 따로 만나보았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강경하게 결혼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엄마도 소극적인 태도를 그간 유지하고 계셨으나 이제는 마음을 좀 바꾸신 것이었죠. 남편은 어른들에게 책 잡힐 만한 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수도 깜냥도 없었으니까요. 두어 차례 남편을 따로 만나본 엄마는 사람은 참 괜찮긴 한데 집안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아직도 목에 핏대 세우면서 반대하는지 나는 알 것만 같거든. 이런 감상을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결혼이 끝내 무산되나 싶어서 조마조마했었죠. 하지만 제가 끝내 뜻을 껐지 않았고 엄마가 편찮으신 상태에서 괜한 분란까지 만들기 싫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영부영 마련된 상견례장은 분위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그날 좋게 표현하자면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셨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성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딴에는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고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별로였나 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기본 예의라 아주 밥 말아먹은 사람이더구만.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천한 종놈의 냄새들을 풍겨대던지. 아버지,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시댁 식구들이 될 분들이고 아버지한테는 사돈댁이 되는 분들이신데. 뭐라고? 사돈때? 하, 이거 참나. 살다 살다 그런 놈팡이 종자들을 내 사돈으로 삼게 되다니 미칠 노릇이네. 너는 꼭 이렇게까지 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라도 이 결혼 꼭 해야만 쓰겠냐? 왜 이제 와서 또 말씀을 바꾸려고 하세요? 분명히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니나 오빠였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결정을 번복하고 그러셨을까요? 저라서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너는 걸핏하면 네 언니 오빠를 들먹이는데 너 그 습관 안 고칠래? 하여간 막내라고 있는 것이 어찌나 자기 부모를 속썩이는지. 에휴, 그래. 결혼해서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냉담한 아버지의 반응에 이어서 언니와 오빠도 제 결혼을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저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는 꼴이라고 하면서 고개들을 내저었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결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올랐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걸까요? 단단히 홀려 있었던 저는 친정 식구들과 대비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낡은 주공 아파트는 구조도 세련되지 않았고 방음에도 취약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따스함을 느꼈어요. 정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친정 집안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종류의 기분이었어요. 제가 방문하면 시부모님께서는 무척 반겨주시며 기뻐하셨고 시누이들의 아이들인 시조카들도 다 활발해서 귀여움을 떨었습니다. 도련님은 원체 사람이 수다분해서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대였고요. 왠지 이곳에 오면 진정으로 가깝게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이란 것일까? 저는 제 본가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모습을 시댁을 통해 보는 동안 새로운 것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시누이랑 따로 카페도 가고 대화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시댁 식구들의 이모저모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부잣집 아가씨인데도 콧대 높게 구는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사랑만으로 결혼을 준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빨린 인사말에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갔었네요. 시댁에만 가면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떠받쳐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맛을 즐겼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 역시도 제 결혼을 전부 반대했었어요. 너 미쳤어? 다시 생각해봐. 결혼 상대는 그렇다 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예비 시부모님만으로도 역대급인데 시누이까지 그 난리라고? 너 정말 그런 집안에 시집가고 싶어? 야, 그래.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에 장남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냥 그 남자 혼자서 자기 집안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 바쁘게 내버려둬. 네가 왜 도움을 주고 싶고 손을 내밀어주고 싶다는 건데. 너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잖아. 오죽하면 저랑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친구마저 제 소식을 듣더니 듣기만 해도 조건이 너무 별로인 것 같다면서 자기가 나쁜 마음이었다면 제 결혼 소식에 축하를 해주었겠지만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 결혼을 만류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기분이 싱숭생숭 이상했었죠. 내가 그렇게나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죄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훈수를 두는 것인지. 어쨌거나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면 모두들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때는 나를 보면서 결혼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들 말을 해주겠지. 그러나 저는 마치 불도저처럼 거칠게 직진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에 들어간 비용은 형식만 보자면
저희 집안과 시댁 쪽에서 반씩 부담한 것 같았지만 액수를 따져보자면 저희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혼집, 그 집을 마련하는 건 저희 쪽에서 100% 비용을 감당했어요. 원래는 정말 괜찮은 집이 있으면 매매를 할 작정이었는데 위치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었고 기간도 촉박했었기 때문에 딱 하나 좋은 매물이 전세로 나온 것을 잡았습니다. 전세라고 해봤자 금액이 거의 매매 가격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숫자였죠. 그 돈은 전부 부모님께서 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억지로 밀어붙인 결혼을 한 만큼 양심에 찔렸던지라 결혼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을 빌렸지만 이후부터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볼 작정이었어요. 고급 예식장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장기로 유럽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도 남편 쪽에서는 지불하지 않았고요. 그런 걸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단은 아무런 문제 없이 좋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다짐했던 것이었기에 싫을 게 없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 예스맨이었고 마치 귀족 아가씨를 모시는 집사처럼 저한테 잘 대해줬어요. 그것에 저는 만족하였습니다. 그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돈을 그렇게나 써가면서까지 이 남자와 결혼할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죠. 그러나 저의 확신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기 시작하였답니다. 남들은 다 예상했었다고 하는데 저만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신우이였어요. 정확히는 신우이의 아이들인 시조카들이었죠. 언니, 주말에 저희 애들 좀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을게요. 좀 맡아주세요. 응? 아니, 이미 데려왔으면서 주말에 데려온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우리 둘은 주말에 외출을 할 예정인데? 애들 맡기고 싶어서 오늘 금요일인데 일찍 퇴근했어요. 제가 주말에 1박 2일로 어디 좀 놀러 가야 돼서 바쁘거든요.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굳이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애들 알아서 잘 먹고 알아서 잘 자요. 공간만 내주시면 돼요. 그치 얘들아?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시조카 애들은 눈만 꿈뻑이면서 그냥 무작정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애초에 미리 오겠다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애들을 셋 다 갑자기 데려다 놓는 건 무슨 경우래요? 그런데 신우이가 주말에 멀리 놀러 가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는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이런 때나 시조카를 맡아보지 언제 또 맡아보나 싶어서요. 그런데 철저한 저의 착각이었어요. 한 번은 금세 2번이 되었고 그 2번은 금세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늘어났죠. 그때마다 핑계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신우이의 연기력이며 임기응변이 장난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마치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면을 바꾸어 쓰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거침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호구 같아서 제 눈치나 살피면서 자기가 시조카 애들을 다 돌보더군요. 제가 째려보니까 얼른 애들 셋 다 챙겨서 밖으로 데려나가더니 밖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왔었고요. 최대한으로 저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진 좋았는데 애초에 원인 제공을 한 신우이를 잡아 족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애들을 방패막이로 세워서 사람 마음이나 약해지게 만들고 말이죠.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신우이를 버려두고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이가 자기 애를 직접 관리하고 키우는 게 맞는 건데 점차 그 책임감에 벗어나려고 한다는 저의 추측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제가 신우이의 진상은 따로 밝히겠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 딸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원래도 자기 애들 안 돌봤어. 낳기만 해놓고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걸? 셋 다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도맡아서 키운 거지. 걔는 숟가락 하나 거둔 적이 없어요.
애초에 지 애들하고 살아본 횟수도 손에 꼽는데? 네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럴 수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식 새끼들을 연달아서 임신하고 출산만 해왔을 뿐 육아에는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았던 그 짐승 같은 시조카들의 친부나 신우이나 아주 부부가 부창부수였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서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나 좋은 엄마인 척, 아이들을 위한 척 말은 잘한대요. 실상 키운 것은 시부모님과 도련님이었고 돈을 댄 사람은 남편이었는데요. 들을수록 신우이가 진짜 골 때리는 여자더라고요. 막내 시조카를 출산한 이후에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가 이게 도화선이 되어 시조카들의 친부랑 미친 듯이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는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고 나니까 되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조금 들었고요. 네가 안 물어보길래 그냥 말을 안 해줬을 뿐이야. 만약에 네가 물어보고 궁금하다 그랬다면 나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줬을 텐데. 뭐? 꼭 거짓말을 해야만 그게 상대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도 상대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결혼할 남자의 여동생이 그런 인물인지 전혀 모른 채로 심지어 책임감이 넘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한 거였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앞으로 조카들 때문에 네가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할게. 내 여동생 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소리나 듣자고 남편한테 따진 것이 아니었건만 묘하게 대화의 포인트가 어긋나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랑 남편 사이에서 미묘한 균열이 일어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우이의 방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조카들을 들먹이면서 저의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아니었다면 시조카들은 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제가 없었다면 저희 신혼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디에서라도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더 기가 막혀서 신우이하고 상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살피는 게 보였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었고요. 시댁의 최고 문제점인 신우이를 끊어냈으니 이제 별 사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산 넘어 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시길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신우이 쪽에 눈치가 보여서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자주 가보고 싶어도 못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언제 신우이가 그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몸을 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가 발걸음을 차단당했으니 마음 편하게 오가셨던 것이죠. 저는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겠어요. 사실 저도 결혼 전에 친정과는 다른 시댁만의 살뜰한 정 같은 것에 끌렸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살림 이것저것을 건드시는 건 아니지요. 심지어 제가 없을 때도 아무도 없는 집에 방문하시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어머니께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 하도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잖아. 우리 엄마 적적해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집 놀러 오는 걸 원체 좋아하시잖아. 남편이 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조심스러운 태도 앞에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제 눈치를 살피면서 꼬리를 말 거면 애초에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차 착하디 착한 남편의 문제점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처럼 결혼 후에도 역시나 저에게 다정하고 신실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착한 태도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등골 빨아먹히고 살았으면서도 자기 가족한테 희생정신 발휘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일이라면 아주 애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가족애가 넘치는 남자라서 좋았는데 설마 하니 그게 이런 양날의 검일 줄은 몰랐어요. 역시 이름 있는 아파트는 달라도 다르구나. 비록 전세라지만 구입하면 너네 것이 되는 것 아니겠니? 그렇게 되면 더 좋겠네.
아이고야, 나도 신혼생활을 이런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희 부부의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런 내용의 혼잣말을 저 들으랍시고 꼭 늘어놓으셨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제 심기를 건드리더군요. 처음에는 아, 그런가요? 하고 말았는데 들을수록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뭔가 그 말씀 이면에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신가 싶은 짐작이 들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만 둘이서만 잘 산 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제가 나름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부모님께 생활비에 쓰라고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고요. 가족 외식 나갈 때는 제가 계산을 꼭 했었고요. 도련님이 취업 준비를 힘들어하실 때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해드렸었고, 취업하셨을 때 축하드린답시고 축하톡도 제가 크게 냈었어요. 시누이 쪽은 말해 무엇합니까? 딱 보니까 시누이는 자기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부모가 애들한테 해주는 만큼의 센스를 발휘하실 수는 없기에 제가 시조카 애들 옷이며 학용품들을 얼마나 많이 사다 줬는지 몰라요. 맛있는 건 수도 없이 먹여줬었고요. 결혼한 이후로 시댁 식구들에게 늘 베풀면서 지냈습니다. 근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인데 한쪽만 베푸는 관계는 결국 베푸는 쪽이 지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고 베풀었던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점차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저한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들만 보였을 뿐 빈말로만 저한테 누구 하나 고맙다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이 경제적으로 우리 집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도 결혼한 거잖아. 내가 그들 속에 섞이고 싶었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잖아. 다 알았으면서도 나는 왜 이제 와서 서럽고 서운한 걸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네. 저는 제가 스스로 내렸던 저의 선택에 대해서 제 발등을 제가 찍었으니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불쑥 신혼집에 찾아오지 말았으면 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전하였고 제 비밀번호를 바꾸었어요. 그 누구한테라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남편한테도 엄포를 놓았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을 재정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엄마가 예기치 못한 발작을 일으켜서 그대로 세상을 뜨셨던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발 잘못 들은 것이기를, 아직 살아계시기를 기도하면서 도착하였지만 저를 반겨주고 계신 엄마의 눈은 굳게 감긴 채였습니다. 엄마의 곁을 내내 지키고 있었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간밤에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엄마가 문득 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엄마가 그렇게 떠나셨던 거예요. 가눌 길 없는 슬픔에 저는 그만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게. 남편이 저의 곁을 지켰으나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잠깐 와서 얼굴을 비춘 것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셨어요. 지독하게 칩거하시는 분도 고인의 가는 길을 기리고자 와주셨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급성 장염에 걸려서 외출하기 힘들다 하셨고 시누이는 갑자기 시조카들 핑계를 대면서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도련님은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피곤한 바람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 하였어요. 핑계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동생들이 아무도 안 온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마지로서 뭔가 책임감을 통감하진 않아?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한 오빠고 부족한 형이라서 동생들이 나를 따르지 않나 봐. 그런데 속마음이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라.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왔어요. 호구처럼 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엄마의 죽음 앞에서 똘똘 뭉쳐 슬픔을 나눈 것은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친척들마저 급하게 귀국해서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봐 주었어요. 모두가 함께인 덕분에 아버지, 언니, 오빠, 그리고 제가 슬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생전에 당신의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의하신 부분이었고 언니와 오빠 역시도 막내한테 집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고 그만큼 반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고 멋지게 살길 원하셨다는 것이 엄마의 유언이었다며 오빠가 그런 말을 전해주었을 때 저의 눈물은 말라 있었어요. 엄마가 남기신 말씀을 따라서 저는 강인하게 정신을 차리고 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그 전과는 달리 시댁 식구들의 공영 지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무엇 하나 해내지 못하면서 저한테만 전적으로 기대고 얻어내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태가 진절머리가 났죠. 고마움 한번 표현하지 않는 그들에게 저도 더 이상 베풀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면서 신혼집은 물론이고 각종 비용을 저희 집안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미 시댁 측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도 남은 셈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결코 함부로 퍼주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하고의 관계를 단호하게 조절해 나가니까 남편은 안절부절해 됐습니다. 다들 네가 이번 휴가철에 숙소를 잡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양인데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왜? 도대체 왜 숙소를 잡아줘야 하는 건데? 내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바라는 거야? 그야, 네 역할이 원래 그거였으니까 다들 그러는 거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마. 남편의 말에 뒷목을 잡았었네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런 때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고요? 바로 제가 엄마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들먹이셨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당최 어떻게 아셨겠나요? 남편이 입을 나불댄 것이었죠. 대연이가 요즘 여자친구랑 잘 되어가는 모양이더라. 그쪽이 연상이라서 그런지 금세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 아, 도련님 연애하시는 거요? 네, 잘 알고 있죠. 만약 결혼하시게 되면 잘 됐네요. 그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대연이 결혼 선물로 내가 생각한 게 있거든. 벌써 그런 걸 생각해 두셨다고요? 그게 뭔데요? 아, 혹시 네가 사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다는 그 아파트. 그걸 우리 대연이 결혼 선물로 내어주면 어떨까? 내 생각은 일단 그런데 너는 어떻니? 저는 정말이지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설마 그 아파트를 지금 도련님의 결혼 선물로 내놓으라는 것인지. 제가 시집 오면서 모든 걸 다 해왔건만 설마 하니 도련님의 결혼에서도 제가 그토록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헛웃음을 뱉었더랬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왜 도련님 결혼하실 때 드려야 하나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이 집 전세계약 끝나봤자 그 아파트로 가서 거주할 건 아니라면서. 어차피 실거주할 집도 아닌데 대연이 결혼하고 나서 살라고 하면 딱이잖아. 가족끼리 자꾸 이속 달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살자. 원래 가족이란 그런 거야.
그때 머릿속에 안개가 싹 걷히더군요. 콩깍지는 진작에 벗겨진 이후였고 상황 파악과 결단 내리는 것을 맡고 있었던 안개만이 남아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제 가족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빌어먹고 사는 것에 도 같은 기생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서로 돕는다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드린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과연 제가 받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야? 아, 왜 없어?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 그래. 우리 가족의 사랑을 받았잖아. 가족끼리는 원래 가진 걸 다 내어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야. 그럼 제가 내려놓아야겠네요. 가족이라는 자리를 말이죠. 가족이 아니면 도와야 할 이유도 자연히 사라지겠죠?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얘가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상한 소리를 내내 해오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가족한테 피 빨아먹히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머님의 장남,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실컷 장남의 피를 쪽쪽 빨아드시면서 사세요. 저는 빠질 테니까요. 이제 나가세요. 이 집 계약한 거 저예요. 제 집이니까 나가시라고요. 가족도 아닌 주제에. 제가 차갑게 말을 뱉자 시어머니께서는 부들부들 떠시더니 기어이 손을 번쩍 들어서 저를 한 대 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피했고요. 그러자 약이 오르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쓰시는 바람에 저는 기어이 꺼지시라는 말 안 들리냐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돈도 없으신 분이 당초에 함부로 남을 때리실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다니시면 합의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실 텐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남편이 제 앞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네가 경솔했다. 이런 말을 또 그 지겨워 죽겠는 순한 표정을 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호구랑 부부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의 가족에게 온전히 그를 돌려주는 게 모두를 위한 평화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맞섰지만 제가 그럼 앞으로 시댁 식구들을 전부 가만 안 두겠다고 무섭게 협박조로 굴었더니 이혼하는 쪽으로 얼른 가닥을 잡더군요.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한테 희생적인 호구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테고요. 남편을 쫓아낸 후에 그 전셋집은 주인한테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얼른 정리를 하였어요. 본가로 돌아가서 친정 식구들한테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반기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하고 민망하고 친정 식구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혼 절차 밟았어요. 거머리 떼어낸 기분이더군요. 인생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